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가장 은밀한 부촌에 자리한 강태준의 저택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잘 박제된 박물관 같았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실내는 최고급 자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옅고 차가웠다. 창백한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췄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의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듯 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마저도 따스함 대신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날카로운 조명처럼 느껴졌다. 서유진은 이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서 10년째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M&A 업계에서 황금의 손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전략가였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진성그룹의 후계자 강태준과 결혼하면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스스로 끄고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세기의 결혼이라며 떠들어댔지만 유진에게 결혼은 화려한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고요한 무덤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채색의 실크 원피스를 입고 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탁자 위 화병에 칼라꽃을 꽂고 있었다. 길고 흰 목대를 가진 우아한 꽃은 이 집의 안주인인 그녀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정갈했고 마치 정교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집의 유일한 관객이자 지배자인 강태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기계음이 울린 것은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릴 무렵이었다. 유진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의 귀가는 그녀에게 언제나 긴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태준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제왕처럼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며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그의 시선은 화병을 매만지고 있는 유진에게 아주 짧게 머물렀다가 마치 가구라도 본 것처럼 무심하게 비껴갔다. 다녀왔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텅 빈 공간을 가르기엔 충분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재킷을 벗어 근처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값비싼 원단이 구겨지는 소리가 유진의 신경을 긁었다. 저녁 식사는 생각 없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얼음장 같았다. 그는 유진을 지나쳐 곧장 2층 서재로 향하는 계단으로 향했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넓고 단단한 등은 한 번도 그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 10년 그들은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불편한 타인에 가까웠다. 아니, 타인이라는 말은 틀렸다. 타인이라면 서로에게 이토록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무관심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교한 폭력이었다. 그는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경멸과 얼음 같은 무시로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다. 잠시 후 가정부가 저녁 식사를 차렸지만 태준은 내려오지 않았다. 유진은 8인용의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수프를 내려다보았다. 아들 민호는 오늘 외가에 가고 없었다. 아이가 없는 날이면 이 집의 정막은 더욱 깊어져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문득 태준이 결혼 초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내게 왔을 때 난 당신이 진심일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착각이었지. 당신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가 말하는 당신 같은 부류가 무엇인지 유진은 아직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가진 깊은 원망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원망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할 뿐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서재로 올라갔다. 내일 있을 진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었다. 그녀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태주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이지? 내일 파티건 때문에요. 참석자 명단이랑 좌석 배치 최종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제야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건 비서실에서 알아서 해. 당신은 그저 내 옆에 서서 값비싼 장식품처럼 웃고 있기만 하면 돼. 그게 당신이 이 집에서 하는 유일한 역할이잖아. 가슴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유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언어폭력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제가 안주인인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안주인, 태준이 코웃음을 치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서유진 씨, 착각하지 마.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야. 그냥 내 아들 민호의 엄마, 그리고 법적으로 내 아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당신이 과거에 뭘 했든 얼마나 잘났었든 여기선 아무 의미 없어. 그는 일부러 그녀의 아픈 곳을 골라 찔렀다. 과거에 화려했던 커리어는 그녀의 자부심이자 상처였다. 남의 것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자신의 성을 쌓는 데만 재능이 있던 사람이 뭘 안다고 나서. 당신의 그 역겨운 재능 이 집에서는 필요 없으니 잠자코 있어. 또다시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를 향했지만 그 칼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물속에 오래 잠겨 있다가 간신히 수면 위로 나온 사람처럼. 그녀는 차가운 복도벽에 등을 기댔다. 이 집은 그녀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사방이 막힌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의 무자비한 간수였다. 다음 날 저녁 진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서유진은 강태준의 옆에 서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웠다. 깊은 에메랄드 빛의 드레스는 그녀의 흰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가녀린 목선을 강조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완벽한 남자의 옆을 장식하는 더없이 완벽한 트로피 와이프처럼 보였다. 태준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허리깨에는 소름이 돋았고 귓가의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웃어.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 유진은 입꼬리를 조금 더 끌어올렸다. 그녀의 미소는 더욱 완벽해졌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사건이 터졌다. 태준의 오랜 라이벌이자 명성그룹의 오너인 최진혁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 사장 축하하네. 진성그룹이 벌써 30주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태준이 가식적인 미소로 화답했다. 최 회장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사모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쉽습니다. 10년 전 M&A 시장을 뒤흔들었던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최 회장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특히
세안테크 인수합병 건은 정말 대단했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던 딜을 그야말로 전설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전설이라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최 회장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연 회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유진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유진은 아픔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최 회장님은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태준은 마치 연극 배우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제 아내의 재능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데 있었습니다. 남의 일생이 담긴 회사를 조각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재능 말입니다.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이 죽어나가다니 독수리들 사이에 까마귀가 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뿐입니다. 화려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장한 그게 바로 제 아내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니까요. 그의 말은 공개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를 무능하고 잔인한 파괴자로 낙인 찍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녀의 인격 전체를 산산조각 내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를 지탱해온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다. 그리고 주변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최대한의 품위를 지킨 채 입을 열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유령처럼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다. 호텔 밖으로 나온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밤거리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태준의 비서였다. 그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전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결국 그가 보낸 채 올라탔고 다시 지옥 같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태준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유진은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몰아세웠다. 내 체면을 아주 제대로 깎아내리는군. 감히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유진이 그에게 대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말, 틀린 말이라도 했나? 태준은 뻔뻔하게 반문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증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태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렇게 순진한 척 피해자인 척하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짓들을 생각해봐. 당신의 그 잘난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른다고 할 셈이야. 그의 소나귀에 턱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동자 안에서 들끓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깊은 거의 병적인 수준의 원한이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서유진.
그는 그녀의 턱을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개인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알림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앞으로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을 거야. 당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 내가 거둬들일 생각이니까. 진정한 무의유가 무엇인지, 남의 것을 빼앗기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당신은 이제부터 내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유진은 휴대폰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를 철저히 자신의 발 아래에 꿀리려는 것이다. 태주는 자신의 말을 마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재로 올라가 버렸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 없는 결혼 경멸과 무시로 가득했던 시간들. 그녀는 민호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수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초라한 유령이 그곳에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전략가 서유진의 눈빛이었다. 멸시와 굴욕 속에서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이 부당한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싸워야 했다. 그가 가진 원한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그에게 빼앗긴 자신의 인생과 아들을 되찾아와야 했다.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파티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유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대한 침대에 홀로 누워 그녀는 10년 전의 서유진과 현재의 서유진 사이의 간극을 절감하며 뒤척였다. 한때는 세상을 발 아래 둔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그녀가 어째서 이런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아침 식사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가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그녀를 맞았다. 늘 깍듯하게 그녀를 대하던 집안의 사용인들이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색한 동정과 서툰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불보듯 뻔했다. 그는 이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가 더 이상 안주인이 아님을 각인시킨 것이다. 그녀는 이제 감시받는 죄수와 다름없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태준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펼쳐들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경제면이 아닌 사격의 가십을 다루는 면이었다. 진성그룹 30주년 파티에서 벌어진 회장 부부의 불화설 진실은 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에 박혔다. 기사는 교묘하게 그녀를 허영심 많고 분수를 모르는 아내로 몰아가고 있었다. 태준이 언론에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의 평판마저 진흙탕에 처박으려 하고 있었다. 입맛이 없어 보이네.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태준이 말했다.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 참. 민호는 오늘부터 내가 직접 등하교시키기로 했어. 당신이 요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여서 말이야. 아이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군.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호.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아들마저 빼앗으려는 것이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요. 너무에 뭐가 난 내 아들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야. 당신처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모든 언어는 무의미했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민호의 옷을 골랐다. 그러나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그녀는 다른 카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 앱을 열었지만 계좌가 동결되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만 보일 뿐이었다. 어젯밤 그의 말이 빈정거림이 아니었음을, 철저한 현실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빈털터리였다. 망연자실한 채 유진은 드레스룸 구석에 있는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대부분 경제법률 기업 전략에 관한 것들이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책들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것들은 과거의 그녀를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트로피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그녀의 옛 명함이 들어있었다. 미래에셋증권 M&A팀 차장 서유진. 명함 속 직함이 낯설게 느껴졌다. 사진 속에는 10여 년 전에 그녀가 팀원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며칠 밤을 새우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절 그녀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딜을 성공시켰을 때의 짜릿함, 치열한 협상 끝에 승리를 쟁취했을 때의 희열. 그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 강렬했던 한순간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2년 전 홍콩의 한 호텔 스위트룸. 적대적 M&A 방어 전략을 짜기 위해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대는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이었다. 모두가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바로 서유진이었다. 지금부터는 제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임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의 자금 흐름과 약점,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법적 허점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날카롭게 분석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문장에는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3시간에 걸친 그녀의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을 지배하던 절망감은 경탄과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들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다. 그 승리의 유심에 호잘리에 승리의 중심에 서유진이 있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유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손이었다. 그런 손이 지금은 찻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왔다. 전략가 서유진을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했다. 하지만 그 봉인이 지금 그의 잔인한 손에 의해 강제로 깨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녀 안에 야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그는 나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고립자금 차단, 심리적 압박. 이것은 그가 기업을 사냥할 때 쓰던 방식과 똑같았다. 그렇다면
나 역시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적을 분석하고 나의 자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다. 지금 그녀가 가진 자원은 거의 없었다. 돈도 인맥도 모두 차단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두뇌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었다. 우선 아군이 필요했다. 믿을 수 있고 강태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으며 기꺼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진성그룹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동국, 그녀의 옛 M&A 팀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했던 변호사였다. 그는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대형 로펌의 스타 변호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지금은 서초동의 작은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돈이나 명예보다 정의와 신념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과거의 유진이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울 때 유일하게 그녀의 편에 서주었던 사람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연락하느냐였다. 집안의 모든 전화는 도청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완벽한 감옥. 며칠 후 유진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아들 민호의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열린 것이다. 태주는 자신의 이미지를 의식해서인지 이런 공식적인 행사까지 막지는 않았다. 유진은 최대한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듬었다. 참관 수업이 끝나고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러 가는 틈을 타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잠시 서점에 들러 민호의 책을 사야겠다고 말했다.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책을 산다는 말에 결국 허락했다. 대형 서점 안으로 들어선 유진은 아동 코너로 가는 척하다가 재빨리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겨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몇 층을 뛰어내려가 후문으로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나 누가 따라붙었을까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근처 상가에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다. 주머니 속에서 간신히 찾아낸 동전을 넣고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동욱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나측지만 조금은 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동국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변호사님. 유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동국은 갑작스러운 목소리의 주인을 기억해내려는 듯했다. 누구시죠? 저 서유진입니다. 아마 서유진 팀장님. 동국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10년 만의 연락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옛 상사. 그가 기억하는 서유진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동국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유진은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장소를 말했다. 낡은 도심의 작은 찻집이었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유진은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되자 동국이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10년 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자세는 여전했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분명 서유진이 맞았지만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화려함 속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동국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팀장 아니에요. 그냥 서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유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언어폭력과 경멸 창립 기념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아들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마치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듯 사실만을 나열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동국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국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그리고 난 그 전쟁에서 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아까의 위태로움은 사라지고 과거 M&A 협상 테이블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증오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그는 계속해서 내 과거를 언급했어요. 특히 세안테크 인수건에 대해서요.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둥, 내가 모든 걸 파괴했다는 둥. 알 수 없는 없는 소리를 했어요. 세안테크요. 그건 팀장님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완벽한 딜이었다고 기억하는데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알아야겠어요. 그가 믿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10년 전 세안테크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샅샅이 조사해 줬으면 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점일 거예요. 동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진성그룹과 그 오너인 강태준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그의 작은 법률사무소는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재벌가의 무력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존경했던 리더 서유진이었다. 부당함에 눈감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했던 최고의 전략가. 알겠습니다. 동국이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강태준 사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필요해요. 유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임료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막혔으니까요. 대신 성공보수로 약속할게요. 제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 그중 일부를 드리겠어요. 그것은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파트너에게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태도였다. 돈국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수임료 걱정은 마십시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일단 관련 자료부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10년도 더 된 자료들이니까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몸조심하십시오. 고마워요, 이 변호사님. 찻집을 나서며 유진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작은 불씨 하나를 찾아낸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운전기사가 기다리는 서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감옥으로 전쟁터로.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자의 무력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적진으로 돌아가는 장군의 발걸음이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제 속에서 서유진은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동욱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은 전쟁의 서막을 여는 지휘본부와도 같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10여 년 전에 낡은 자료 더미와 씨름했다. 세안테크 M&A. 서유진의 경력에 활용점정을 찍었던 사건이자 이제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저주의 시작점이 된 이름이었다. 돈국은 법률 데이터베이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당시의 뉴스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벽이었다. 세안테크 관련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기업 비밀이라는 명목하에 봉인되어 있었고 접근 가능한 자료들은 이미 누군가의 손을 거친 듯 완벽하게 정제된 정보들 뿐이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세안테크는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미래에셋증권 M&A 팀이 효율적으로 인수를 마무리했다는 공식적인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어디에도 강태준이 언급한 죽음이나 파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며칠 후 유진과 동국은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벤치에서 다시 만났다. 유진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들 민호의 산책을 핑계로 겨우 집을 빠져나온 참이었다. 예상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동국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했다.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관리한 흔적이 보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논란을 예상하고 방어막을 쳐놓은 것처럼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향해 있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길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길을 찾아야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아닌 새로운 과제를 확인한 전략가의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동국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10년 전에 서유진 팀장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수동적으로 동국의 연락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진의 심장부, 바로 이 저택 안에 분명 단서가 있을 터였다. 문제는 어떻게 사자의 굴에 들어갈 것인가였다. 강태준의 서재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그가 없는 시간에도 그곳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주말에 태준이 1박 2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중요한 계약건 때문이었지만 유진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 그의 출장은 늘 복잡한 여자 문제와 얽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도덕함이 그녀에게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태준이 떠난 토요일 오후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2층 서재로 향했다. 사용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두통을 핑계로 방에서 쉬겠다고 미리 말해둔 상태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서재 문을 열자 강태준의 향기가 훅 끼쳐왔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거대한 원목 책상, 그리고 창밖을 등지고 놓인 권위적인 가죽 의자까지.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유진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책상 위 서류들을 살폈지만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진성그룹의 업무 관련 서류들 뿐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필기구, 명함, 전자기기,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비인격적인 공간이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물건들과 어울리지 않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물건이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다. 10여 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태준의 분노와 증오가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다. 세안테크 M&A가 진행되던 시기의 기록이었다. 오늘도 그 여자의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미래에셋의 마녀.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라 부르지만 내 눈에는 시체 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베오지를 죽게 만든 건 결국 그 여자다. 그녀의 탐욕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유진은 숨이 막혀왔다. 태준이 말하던 아버지는 그의 친부가 아니었다. 세안테크의 창업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 회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태준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윤 회장은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직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태준은 그 죽음의 원인이 유진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다. 유진은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녀에게 그 딜은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였을 뿐 그 이면에
이런 개인적인 비극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다이어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조진우 전무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다. 그 여자가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윤 회장님께서 끝까지 회사를 지키려 하셨지만 조 전무의 말에 따르면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배신자와 손을 잡은 것이 서유진이다. 오늘 조 전무가 최종 보고를 올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만이 남았다. 조진우, 현재 진성그룹의 부회장이자 강태준의 오른팔. 태준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 그의 이름이 왜 이 다이어리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마치 그가 모든 정보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던 것처럼. 유진의 머릿속에 의문의 조각이 떠올랐다. 단순한 조력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인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화들짝 놀라 다이어리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해졌다. 강태준의 증오는 맹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맹목적인 증오의 배경에는 조진우라는 인물이 있었다. 며칠 후 태준은 유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할 아내가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그의 폭언에도 이전처럼 상처받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저항의 빛이 느껴졌다.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 먹잇감을 다루듯 그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유진의 친정이었다. 유진의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회사에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가 들이닥쳤다. 동시에 가장 큰 거래처였던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그 대기업은 진성그룹의 자회사였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유진은 어머니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를 받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아빠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태준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제발요.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계에 희미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렸다. 이제야 좀 볼만하군. 당신도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이 어떤 건지 느껴봐야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의 눈빛은 자비가 없었다. 유진은 절망했다. 이 남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죄책감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그래, 이것이 그의 방식이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그렇다면 나 역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한편 이동욱은 공식적인 자료를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세안테크가 인수된 후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대부분은 진성그룹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거나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그는 마침내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냈다. 당시 회계팀의 말단 사원이었고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남자였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대화를 거부했지만 돈국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만나주기로 했다. 돈국은 KTX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남자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허름한 식당 구석에 마주 앉은 남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잊고 살고 싶어요. 아주 잠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당시 세안테크의 재무 상황이 정말로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심각했습니까?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렵긴 했지만 회생 불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면요. 당시 저희가 작성한 공식 장부 외에 다른 장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평가하고 부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실제로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알던 숫자와 전혀 다른 재무제표 초안을요. 돈국의 눈이 빛났다. 그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이었던 조진우 전무. 그 사람이 모든 걸 지휘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끝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애쓰셨지만 조 전무가 올리는 보고서는 하나같이 비관적인 내용뿐이었죠. 결국 이사회도 주주들도 모두 그의 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구하는 영웅처럼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회사를 팔아넘기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동국은 유진에게 긴급히 연락했다. 두 사람은 심야의 인적 없는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동국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강태준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조진우의 이름. 회사를 구하는 영웅인 척하며 실제로는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매각을 주도했던 조진우의 행적,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M&A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잘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조진우는 내부에서 회사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강태준에게는 서유진이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그의 분노를 유도했다. 그리고 자신은 태준의 신뢰를 얻어 진성그룹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 강태준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교활한 배신자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의문과 혼란의 안개가 걷히고 거대한 진실의 윤곽이 눈앞에 드러났다. 적은 강태준의 맹목적인 증오가 아니었다. 그 증오를 만들고 조종한 자 바로 조진우였다. 강태준 바로 옆에서 충직한 신하인 척 웃고 있는 남자. 그들이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상상 이상으로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조사가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더 깊고 어두운 시면의 입구를 발견한 것과 같았다. 이제 그들은 그 시면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손에 쥔 유진과 동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적의 실체가 명확해진 지금 그들은 방어적인 조사를 넘어 공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야 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조진우 부회장의 가면을 벗기고 강태준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비밀스러운 만남의 자리에서 유진은 이전보다 훨씬 냉철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해요. 이 변호사님은 밖에서 조진우의 과거 행적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주세요. 특히 세안테크 매각 직후에 그가 얻었을 막대한 이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테니 차명 계좌나 해외 페이퍼 컴퍼니까지 모두 샅샅이 뒤져야 해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에서 움직이겠어요. 유진의 말에 돈국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에서라니요. 위험합니다, 팀장님. 조진우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팀장님의 움직임을 눈치채기라도 하면 알아요.
하지만 그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유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옥 같은 저택에 갇힌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 침투한 스파이였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으로 인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갔다. 유진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조진우 앞에서 미묘한 연극을 시작했다. 강태준과의 저녁 식사 자리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한 척 입을 열었다. 오늘 우연히 옛날 신문을 봤어요. 세안테크 윤 회장님 기사더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생 일군 회사를 그렇게 허망하게 빼앗기고 결국 돌아가시기까지 했으니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문제였을까요? 태주는 포크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지? 그냥요. 당신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서요. 그녀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진실이라는 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기도 하잖아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그의 확신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위한 돌멩이였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겠지만 반복해서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단단한 벽도 무너질 터였다. 조진우를 대할 때 그녀의 전략은 더욱 대담해졌다. 며칠 후 조진우가 업무 보고를 위해 저택을 방문했을 때 유진은 의도적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부회장님 오랜만이네요. 늘 바쁘시군요. 아, 사모님. 별일 없으십니까? 조진우는 특유의 능글맞고 서글서글한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교활함을 유진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덕분에요. 그런데 요즘 남편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과거의 일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유진은 조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부회장님은 남편 곁에 가장 오래 계셨으니 그의 비밀이나 아픔도 전부 알고 계시겠지요. 그가 저토록 힘들어하는 과거의 진실에 대해서도요. 그 순간 조진우의 미소에 찰나의 경직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진의 눈은 그것을 포착했다.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고뇌를 어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저 곁에서 보필할 따름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부회장님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당신 말을 성경처럼 믿으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나는 무언가 알고 있다. 너를 의심하고 있다. 조진우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었다. 그가 저택을 떠날 때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차 뒷좌석에 앉아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눈으로 생각에 잠겼다. 서유진, 10년간 죽은 듯이 지내던 여자가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변화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동욱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최고의 회계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진우의 과거 자금 흐름을 쫓았지만 그는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분명했지만 모든 돈의 흐름은 복잡한 해외 조세피난처와 차명 계좌 속에서 증발해버린 뒤였다. 결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국이 유진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유진이 민호의 문화센터 수업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 공중전화로 짧게 통화했다. 조진우의 범죄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 그의 입을 열게 하지 않는 이상 물증을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윤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인물들의 명단을 다시 검토했다. 비서실 재무팀, 기획조정실. 대부분은 세안테크가 무너진 후 흩어졌거나 진성그룹에 흡수되어 조진우의 감시 아래 있었다. 그러다 유진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다. 김인정, 윤 회장 전담 비서. 그녀는
윤 회장이 가장 신임했던 인물로 그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비밀스러운 업무까지 처리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윤 회장이 사망한 직후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그녀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동국은 다시 한번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김민정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살고 있었다. 동국은 옛 동료였던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몇 주간의 샅샅이 뒤진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름을 김수연으로 바꾸고 부산의 한적한 해변가 마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유진은 직접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전화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말을 했다. 태준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결국 외출을 허락했다. 그는 그녀의 차에 자신의 비서를 동승시켜 감시를 붙였다. 유진은 동국과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서울의 복잡한 백화점에서 그녀는 동국이 고용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연막을 치고 감시를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다른 채 옮겨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해변 마을은 평화로웠다. 유진은 수현 플라워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꽃집 앞에 섰다. 가게 안에는 수수한 차림의 한 여인이 꽃을 다듬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진은 그녀가 김민정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유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김민정은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누구시죠?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오랜만이에요, 김민정 실장님. 아니, 지금은 김수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가주세요. 김민정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유진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녀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알아요, 두렵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하시면 안 돼요. 유진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윤 회장님의 죽음이 그 사람들의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회장님께서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이대로 묻어버리실 건가요? 윤 회장님이라는 이름에 김민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윤 회장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물론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조진우의 배신에 대한 충격과 절망이었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어요. 회사에 내부 정보가 계속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비밀리에 조사를 하셨고 결국 조진우 전무가 M&A를 노리던 해외 펀드와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셨죠. 김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조 전무는 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보고했고 회장님을 속여왔던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회장님께서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해서 조 전무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증거가 있었나요? 유진이 숨을 죽이며 물었다. 네. 회장님께는 비밀 장부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조 전무의 비리, 의혹을 기록해 온 그 장부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회장님께서 갑자기 서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그 장부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메리르토, 저는 확신해요. 조준우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직후 그가 가장 먼저 회장님 서재를 통제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똑똑한 사람은 입을 다물 줄 아는 법이라면서요.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던 거고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조진우는 단순한 사기꾼이나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이었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훔쳐간 비밀 장부, 그것이야말로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결정적인 증거였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유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조진우가 숨겼을 그 비밀 장부를 찾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싸움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이제 기업 사기꾼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한 포식자였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순간 그들은 더 깊고 위험한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조진우 부회장의 사무실은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값비싼 콘약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입계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며칠 전 사설 탐정으로부터 받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서유진의 부산 방문, 그리고 김수현이라는 가명을 쓰는 꽃집 여인과의 만남. 조진우는 그 여인이 10년 전 사라진 윤 회장의 비서 김민정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결국 거기까지 도달했군. 그는 콘약을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를 감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10년간 완벽하게 잠들어 있던 과거의 유령이 깨어나 그의 목을 조르러 오고 있었다. 서유진. 그저 장식품처럼 살아가던 여자가 이제는 그의 제국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었다. 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스릴의 심장이 뛰었다. 쥐는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사나워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그 쥐가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도록 아예 덫의 입구를 봉쇄해버리면 그만이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날카로운 발톱을 이제야 부러뜨려 줘야겠군.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해둔 참이었다. 서유진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녀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완벽한 함정. 한편 유진과 돈국은 비밀 장부를 찾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진우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위험한 물건을 어디에 숨겨두었을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자택이나 사무실은 아닐 겁니다.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돈국이 말했다. 은행의 개인금고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은행 개인금고는 금융정보수사망에 포착될 위험이 있어요. 조진우처럼 치밀한 사람은 그런 허점을 남기지 않아요. 그가 이용할 만한 곳은 아마 법의 감시망을 벗어난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일 거예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빛냈다. 르돔, 레도며 VVIP들만 이용하는 사설 금고 서비스예요. 프랑스계 자본으로 운영되는데 스위스 은행 수준의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죠. 진성그룹의 최고위 임원들 중 몇몇이 비자금 관리나 비밀 서류 보관용으로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강태준 씨 서재에서 관련 팸플릿을 본 기억이 나요.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스치듯 본 정보 하나하나가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곳이라면 가능성이 있겠군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영장 없이는 절대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없을 텐데요. 우선 조진우가 르돔의 고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 조진우의 덫이 마침내 발동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다. 단독 진성그룹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 경쟁사 H전재 유출, 주가 폭락, 뉴스는 대한민국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이 가장 큰 라이벌인 H전자로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 전체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휩싸였다. 그날 오후 강태준의 집무실. 조진우는 마치 나라를 잃은 신하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부 보안팀이 유출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이럴 수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태준은 핏발이 선 눈으로 그를 재촉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누가? 사모님이었습니다. 조진우가 내놓은 증거는 완벽해 보였다. 유출이 이루어진 IP 주소는 최근 서유진이 민호의 문화센터 근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했던 기록과 일치했다. 해커가 그녀의 개인 기기를 감염시켜 우회에 접속한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이었다. 또한 그녀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서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H전자 측과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 기록까지 발견되었다. 모든 것은 서유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조진우는 결정타를 날렸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의 등에 칼을 꽂다니요. 마치 10년 전 윤 회장님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여자는 회장님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조진우가 제시한 증거는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서유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질렀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서유진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배신자이자 산업 스파이였다. 그날 밤 저택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방에 있던 유진을 거실로 끌어내렸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그녀의 팔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서유진.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난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조진우 부회장이 꾸민 짓이야. 닥쳐. 태준이 소리쳤다. 이 순간까지도 그 더러운 혓바닥을 놀리는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네가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가 당신이야말로 눈을 떠요. 당신은 속고 있는 거라고, 조진우한테 평생을 속아온 거라고 유진도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증오의 눈이 먼 남자에게 진실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유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산업 스파이의 배신자. 그런 여자가 어떻게 내 아들의 어미가 될 자격이 있지? 그 한마디에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당신은 더 이상 민호를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들에게 접근하는 걸 2번 다시 용납하지 않아.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유진을 별채의 방에 가두도록 지시했다. 사실상의 가택연금이었다. 잠시 후 변호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근거로 그녀의 모성을 박탈하겠다는 법적인 칼날이었다. 별채의 방에 홀로 갇힌 유진은 망연자실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자유, 명예, 그리고 이제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까지. 조진우의 함정은 완벽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어머니로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거대한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민호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따뜻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아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10년의 세월을 인내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게 되는 것인가. 한참을 울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절망이 바닥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분노였다.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그들이 선을 넘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도 좋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를 이용해 그녀를 위협한 순간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유진의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 절망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전략가 서유진의 귀환이었다. 조진우는 이 함정으로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무대가 떠올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진성그룹 정기 주주총회.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 강태준과 조진우가 자신들의 제국을 과시하고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고 싶어할 바로 그 무대. 그곳이야말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녀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통신기기는 압수되었고 방문 앞은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완벽한 고립. 그때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기 위해 들어온 젊은 가사 도우미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늘 유진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던 아이였다. 유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가 식판을 놓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부탁이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메모지에 몇 글자를 적었다. 암호와도 같은 짧은 문장이었다. 레우돔, 장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총 D-Day, 무대를 만들어. 그녀는 메모지를 곱게 접어 반지와 함께 가사 도우미의 손에 꽉 쥐어주었다. 이걸 이동욱 변호사라는 분에게 전해주세요. 제발요. 내 아이와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젊은 가사 도우미는 겁에 질렸지만 유진의 눈에 서린 처절함을 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반지와 메모지를 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 혼자 남은 유진은 창가로 다가갔다. 창살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죄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마지막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함정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을. 마지막 역전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 터진 핵심 기술 유출 스캔들로 인해 홀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 선 강태준은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차가운 자신감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회사의 위기 극복 방안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2인자 조진우 부회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이번 기술 유출 사태는 일부 내부의 배신 행위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서유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성그룹은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것입니다. 그가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연설을 마무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순간이었다.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외쳤다.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기술 유출의 책임을 내부의 배신자 한 명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끝낼 문제입니까? 그룹 총수 일가에 도덕적 해이가 부른 위기는 아닙니까?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여기저기서 다른 주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을 들고 경영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회사의 윤리 경영 수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지고 조진우는 경호팀에게 눈짓을 보내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이동욱이 심어놓은 바람잡이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혼란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컨벤션홀의 육중한 양문이 스르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곳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새하얀 파워슈트 차림의 그녀는 과거 M&A 시장을 호령하던 냉철한 전사 그 자체였다. 그녀의 등장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강력한 충격파가 되어 장내의 모든 것을 정지시켰다. 단상 위에 강태준과 조진우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별채에 감금되어 있어야 할 그녀가 어떻게 이 자리에.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유진이 손에 들고 있던 소형 마이크를 통해 맑고 단단한 목소리를 냈다. 잠깐만요. 저 역시 강태준 의장의 아내로서 진성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 회사의 리더십과 최근 기술 유출 사태의 진실에 대해 긴급 안건을 발의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었다. 보안 요원들은 어쩔 줄 모르고 단상 위에 태준을 바라보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이 자리에서 주주 중 한 명인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태준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며 고갯짓으로 용납했다. 유진은 천천히 그러나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태준의 옆자리가 아닌 발표 연단 앞에 섰다. 이제 이 무대의 주인공은 그녀였다. 최근 우리 진성그룹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 유출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0여 년간 이 그룹의 심장부에서 골마 터져 온저온 진실의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그녀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 한 남자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다. 구 세안테크 윤 회장이었다. 객석이 웅성거렸다. 강태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0여 년 전 세안테크는 경영 악화로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저희 진성그룹이 성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된 역사입니다. 유진은 스크린에 당시 세안테크의 실제 재무 데이터와 언론에 발표되었던 축소 조작된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세안테크는 위기였지만 결코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병들게 하고 헐값에 팔아넘기기 위해 진실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진은 조진우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조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바로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이었던 현 진성그룹 조진우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이 바뀌며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적한 꽃집을 배경으로 10년의 세월이 흐른 김민정 전 비서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과거의 진실을 증언했다. 조진우가 어떻게 윤 회장을 속이고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는지, 그리고 윤 회장이 그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이사회 전날 밤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회장님께서는 비밀 장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조진우 전무의 모든 비리가 기록된, 하지만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그 장부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조진우에게 쏠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증언일 뿐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요. 유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래서 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이 자리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려 했을 겁니다. 스크린에는 최근 기술 유출 사건의 조작된 증거와 그 증거의 실제 발신지가 조진우의 유령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임을 밝혀내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보고서가 띄워졌다. 조진우가 유진에게 덫을 놓기 위해 벌인 자작극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닙니다. 저건 모두 거짓입니다. 저 여자가 회사를 흔들기 위해 꾸며낸 모함입니다. 조진우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발악은 그러나 유진이 준비한 마지막 한 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모함이라. 조진우 부회장. 당신은 윤 회장님의 비밀 장부를 훔쳐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유진은 극적인 파우자를 두었다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 장부를 버리지 못했더군요. 유진의 손에 낡은 가죽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동국은 유진의 쪽지를 받은 후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착수했다. 그는 르돔의 철통 보안을 뚫는 대신 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했다. 윤 회장의 먼 친척을 설득해 상속 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게 했다. 사망 당시 고인이 사설 금괴 보관했던 미확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자 르돔 측은 조진우의 개인 금고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고 있던 조진우는 이 법적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리고 주주총회 몇 시간 전 이동욱은 마침내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금고를 열고 10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꺼내왔던 것이다. 유진은 장부를 펼쳐들고 그중 한 페이지를 스크린에 클로즈업 시켰다. 윤 회장의 비통함이 담긴 친필이었다. 조진우가 해외 펀드 XX와 내통하여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 내 평생의 모든 것이 배신자의 손에 넘어가는구나. 결정적인 증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칼날이었다. 조진우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연단을 향해 달려들어 유진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컨벤션홀의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이동욱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조진우 씨 업무상 배임 및 증거 인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조진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붙잡힌 채로 강태준을 향해 절규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의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닿지 않았다. 장내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주주들의 고함 소리가 홀을 뒤덮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유진은 마침내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깊고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10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그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당신은 10년 동안 실체도 없는 유령을 증오하며 살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바로 그 남자의 속삭임에 놀아나면서 복수라는 이름의 감옥을 짓고 당신과 나를 그 안에 가뒀죠.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어, 강태준. 당신은 그저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그의 가장 충직하고 가장 눈이 먼 꼭두각시. 그 진실은 수조 원의 재산 손실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그의 존재를 강타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배신의 증거들과 검사들에게 끌려나가는 믿었던 남자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돌아온 저 당당한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세상이, 그의 10년이,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조진우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사라졌다. 단상 위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 강태준이 홀로 서 있었다. 망연자실한 그의 얼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뿐만 아니라 잔인한 거짓 속에 파묻혔던 진실 그 자체를 되찾아온 것이다. 이 무대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그녀였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후 대한민국은 진성게이트로 연일 들끓었다. 언론은 거대한 제국의 극적인 몰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대서특필했다. 한때 재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이름들은 이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 조진우의 법적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윤 회장의 비밀 장부라는 스모킹건 앞에서 그의 모든 부인은 무력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세안테크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저질러온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각종 이권 개입 등의 혐의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그는 결국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 속으로 쓸쓸히 퇴장했다. 진성그룹은 공중분해의 길을 걸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연이은 주주대표 소송과 채권단의 압박에 그룹은 산산조각 났다. 강태준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검찰에 소환되어 그룹의 경영 부실과 비리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짓이라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쓸려 내려갔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서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민호를 만나는 것이었다. 별차에 감금이 풀리자마자 그녀는 한달음에 아이가 머물고 있는 친정으로 달려갔다. 엄마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기는 작고 따뜻한 몸. 유진은 아들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차가운 복수와 냉정한 계산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에 비로소 온기가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천진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동국 변호사를 통해 그녀는 지체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유진에게 돌아왔고 재산 분할 역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과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몫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녀에게 씌워주었던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도 공식적으로 벗겨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 사건이 조진우의 자작극이었음을 발표했고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그녀를 거대악을 무너뜨린 잔다르크로 추켜 세웠다. 수많은 방송사와 출판사에서 인터뷰와 출간 제의가 쏟아졌지만 유진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평온한 일상이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기 며칠 전 강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간청이었다. 유진은 고심 끝에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의 장소는 한때 그들의 왕국이었던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다. 저택은 이미 채권단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였다. 그들은 이동욱의 사무실 근처 조용한 찻집의 별실에서 마주 앉았다. 유진의 앞에 앉은 강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깊은 공허함과 패배감에 젖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것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극이 아닌 뼛속까지 무너진 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에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윤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나에겐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그의 죽음 앞에서 난 너무 무력했지. 그때 조진우가 다가왔어.
그는 내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야망을 정확히 파고들었지. 그는 내게 적을 만들어 주었고, 난 그걸 너무나도 간절히 믿고 싶었어. 그는 텅 빈 눈으로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을 증오하는 것이 내가 무력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 내 복수심은 결국 내 나약함과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요. 유진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로 요동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허무함과 한 인간에 대한 서글픈 연민이 자리할 뿐이었다. 당신의 사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겠죠.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10년의 세월은 용서라는 한마디로 지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예요. 당신도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지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부디 그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파괴하지는 말아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완벽한 끝이었다. 1년 후 가을,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동네의 작은 사무실. YJ 솔루션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다. 서유진은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 기업을 상대하는 M&A 전문가가 아닌 부당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전략과 풍부한 경험은 힘없는 약자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그녀와 민호는 이제 강남의 거대한 저택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드는 아담한 아파트에 살았다. 집안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유진이 직접 키우는 작은 화초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도 진성 게이트의 영웅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의 엄마이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커리어우먼 서유진이었다. 강태준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언론을 통해 들려왔다. 그는 횡령 및 배임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간신히 실형은 면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 사람들은 그가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도 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유진은 민호와 함께 공원을 찾았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민호는 낙엽을 밟으며 강아지처럼 신나게 뛰어다녔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엄마 저것 봐 비행기야. 민호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유진은 아들의 옆으로 다가가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며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함께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우는 마침내 끝났다. 그녀의 하늘은 이제 맑게 개어 있었다. 상처는 희미한 흔적으로 남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석양은 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노을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 있었다. 잔인한 원한으로 시작된 비극은 한 여성의 강인한 의지로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